네, 오늘은 생명과학의 본격적인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은 생명체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내용은요, 생명체가 무생물체와 달리 가지는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특성들을 지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물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총 6가지 특성을 지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생물이라면 다들 기본 단위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세포이죠. 네, 생물이라면 무생물과 달리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여기 4가지 사진은요, 전부 다 생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실물 사진이 아니긴 하지만 어떤 의도로 이 그림들을 가져왔는지 얘가 어떤 생물인지 한번 맞춰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생물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네, 아메바입니다. 두 번째는 집신벌레이고요. 세 번째는 식물, 네 번째는 사람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이 중에서 앞에 있는 2개, 아메바와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의 세포가 완벽한 하나의 개체예요. 즉,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인 거죠. 이러한 생물을 우리는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기 나와 있는 아메바나 집신벌레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장균과 같은 세균도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단세포 생물의 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식물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아니죠. 수만 개,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뭐라 부르냐?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자, 첫 번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물이라면 무생물과 달리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물이 무생물과 달리 가지는 두 번째 특성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특성은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 대사란 무엇이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칭해서 물질 대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소화, 밥 먹고 하는 소화나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것,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이런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물질 대사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속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2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분해 볼 거냐면 간단한 물질들을 합쳐서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 반응이 있고요. 복잡한 물질들을 분해해서 간단한 물질을 만드는 반응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간단한 물질들을 합쳐서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복잡한 물질을 분해해서 간단한 물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게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시는 광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소화. 세 번째는 단백질 합성이고요. 네 번째는 세포 호흡입니다. 이 4가지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즉 물질 대사죠. 이 4가지가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먼저 광합성 봅시다. 광합성은 누가 하죠? 식물이 하죠. 네,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는 뭐가 있죠? 빛 필요하고요.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이 식물에게 주어지게 되면 식물의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네, 산소도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부산물이고요. 실제 광합성을 하는 목적은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럼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은 포도당에 비해 굉장히 간단한 물질입니다. 포도당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복잡한 물질이에요. 그럼 광합성은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네, 동화작용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소화 보겠습니다. 소화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영양소를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작용이죠. 세 번째, 단백질 합성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였더라? 아미노산이죠. 그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단백질 합성은 작은 물질을 연결해서 큰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네요. 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포호흡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에 대해서는 OT 할 때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인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에 영양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영양소를 분해를 해요. 뭐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냐면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합니다.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걸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대요. 영양소에는 화학 결합이 있어요.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세포호흡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세포호흡은 정리를 해보면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걸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물질 대사에 대한 그림인데요. 왼쪽 주황색 부분을 보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있어요. 아미노산이라는 간단한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복잡한 물질이 되고 있네요.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이 되는 과정, 동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고 있네요. 포도당이라는 고분자 물질이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세포호흡 과정인데요. 이게 고분자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화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알아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소입니다. 효소가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이든 광합성이든 세포 호흡이든 모두 다 효소가 있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2단원의 첫 부분에 다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정리하는 김에 한 번에 그냥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난대요.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화작용이 뭐라 그랬었냐면 간단한 물질로부터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응하는 반응물은 간단한 물질이고요. 생성되는 생성물은 복잡한 물질이죠. 간단한 물질, 반응물은 에너지가 작고요. 복잡한 물질, 생성물은 에너지가 높습니다.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반응물이 에너지 준위가 낮고 생성물이 에너지 준위가 높죠.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작용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여 흡열 반응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의어예요. 동화작용과 흡열 반응은 동의어예요. 자, 반면에 오른쪽을 볼게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복잡한 물질이 에너지가 더 많고요. 즉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많고요. 생성물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가 방출될 수밖에 없겠죠. 저장된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화작용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발열 반응이라고도 불러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생물체라면 무생물체와 달리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를 한다까지 살펴봤죠. 자, 세 번째 특성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특성은 생물체라면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게 세 번째 특성인데요. 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체 내부와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생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미모사라는 식물은요. 잎을 탁 치게 되면 잎이 오므라들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로 두 번째, 여러분이 교실 창가에 식물을 키웁니다. 그럼 그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 해가 있는 쪽으로 굽어 자라게 돼요. 이 또한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식물이 반응을 보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영화관 같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동공의 크기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 자극이 줄어드니까 있는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게 되는 거죠. 빛 자극에 대한 눈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생물체들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예시만 더 볼게요. 이게 원래는 PPT였었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다 보니 그림이 조금 가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더운 날 달리기를 한 그림이에요. 더운 날 달리기를 하게 되면 땀이 나죠. 왜 땀이 나냐면 내 몸이 달리기를 하다 보니 더워져요. 체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땀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두 번째 그림은 물병인데요. 여러분이 물을 막 마셔요. 그러면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죠. 물에 대한 나의 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체는 무생물체와 달리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대체 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은 그림으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달리기를 했어요. 더운 여름날 달리기를 했어요. 땀이 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림,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럼 화장실을 많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달리면 땀이 나요. 왜 땀이 날까요? 땀은 액체입니다. 근데 그 액체가 마르죠. 기체가 돼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주변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면 내 체온이 상승하게 돼요. 그럼 땀을 흘리고요. 땀이 기체로 날아가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몸이 식을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 나는 뭘 유지하기 위해서 더울 때 땀을 흘리는 거냐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많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더 마신 거죠. 그러니 불필요한 물의 양은 몸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결국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많이 가는 이유도 내 몸에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자극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내 몸이 항상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성질을 유지하려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극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자, 세 번째 특징까지 살펴봤어요.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특징, 생명체라면 무생물체와 달리 발생과 생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생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개의 세포였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쳐서 완벽한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발생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한 개의 세포였던 수정란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거쳐 태아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발생 과정이죠. 즉 생물체라면 무생물체와 달리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태어난 그 개체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로 들면 키가 크고 살이 찌죠. 그러면서 점점 커져 갑니다. 이것을 바로 생장이라고 해요. 생장이란 어린 개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를 늘려가면서 자라는 과정이죠. 정리하자면 생물은요, 무생물과 달리 발생을 하고요. 발생된 후에는 생장을 거쳐 자라나게 됩니다. 이걸 개구리의 발생 과정과 같이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올챙이에서부터, 그러니까 수정란에서부터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수정란이 어린 올챙이, 완벽한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 또는 어린 개구리, 하나의 완벽한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게 바로 발생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이유는요, 사실 발생과 생장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올챙이가 완벽한 개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개구리가 완벽한 애기 때문에 어린 개구리까지가 발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발생과 생장을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정란이 올챙이가 되든 수정란이 어린 개구리가 되든 이게 발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발생이 끝난 이후에는요, 세포 분열을 거쳐 개구리라는 성숙한 개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생장 과정이죠. 여러분은요, 발생과 생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단어처럼 발생과 생장이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체라면 무생물체와 달리 발생을 하고 생장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물체가 무생물체와 달리 가지는 다섯 번째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특징은요, 생물체라면 무생물체와 달리 생식을 하고 유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식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을 닮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생식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요. 여자는 난자를 만듭니다. 이걸 합쳐서 수정란이 되고요. 이 결과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고 성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이 구분된 생식 방식을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유성생식으로 자손을 낳죠. 반면에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요, 자손을 만들 때 자신의 몸을 반띵합니다. 그럼 얘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부모가 되는 거고. 성의 구분이 없죠. 이렇게 성 구분 없이 일어나는 생식을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유성생식이든 무성생식이든 어쨌든 생물체라면 자손을 만든다라는 거죠. 생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주게 됩니다. 유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체가 무생물체와 달리 가지는 다섯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식을 하고 유전을 한다라는 것. 자, 그럼 이제 생물체가 무생물체와 달리 가지는 마지막 특성 살펴볼게요. 생물체가 무생물체와 달리 가지는 마지막 특성은요, 적응과 진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응이라는 건 뭐냐면 서식 환경에 맞게 몸의 습성이나 구조 같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해요. 이러한 적응이 오랜 세대에 계속되게 되면 결국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진화라고 합니다. 적응과 진화도 결국에는 연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적응이고 어디부터가 진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적응과 진화를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응과 진화의 예시들을 아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적응과 진화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면 이건 선인장인데요. 사막에는 선인장이 있죠.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했어요. 잎 대신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막은 건조하다 보니 잎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분 손실이 많습니다. 즉, 넓은 잎을 가진 식물들은요, 사막이라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죽어요. 그리고 잎의 면적이 좁은 애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잎의 면적이 좁은 애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계속 남기게 되고요. 잎의 면적이 좁을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지금 현재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잎이 가시로 변한 애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즉, 잎이 좁은 식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잎이 가시로 변한 선인장이라는 종이 탄생하게 되었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둘 다 여우예요, 얘네들은. 근데 왼쪽에 있는 얘는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입니다.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차이점은요. 사막여우는 체구가 되게 작아요. 그런데 귀 같은 것들은 되게 커요. 오버해서 그리자면. 반면에 북극여우는 몸은 되게 큽니다. 그런데 귀 같은 것들은 되게 조그매요. 이것도 오버해서 그렸어요. 왜 이렇게 환경에 따라 다른 종이 살고 있는 걸까요? 사막여우가 사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살다 보니 가지고 있는 열을 최대한 잘 발산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체구에 비해서 귀와 같은 표면적이 크게 만들어지는 거죠. 큰 애들이 열을 잘 발산할 수 있는 거죠. 몸뚱아리에 비해서 부속지가 큰 아이들이 열을 잘 발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게 된 거죠. 반면에 북극여우는요, 추운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구에 비해서 표면적을 최대한 작게 해서 외부와의 접촉 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이처럼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예시도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예시만 더 볼까요? 갈라파고스 군도. 군도란 여러 개의 섬이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 이런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다양한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부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각 섬마다는 조금씩 환경이 달라요. 섬마다 가지고 있는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각의 군도, 섬마다 다른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새가 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핀치새의 예시도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생명체가 무생물체와 달리 가지는 6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 세 번째,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네 번째는 발생과 생장을 하고,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을 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를 한다라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다양한 예시 문항이 주어집니다. 예시 문장이 주어져요.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게 적응과 진화의 예시인지, 발생과 생장의 예시인지, 어떤 특성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 단원의 문제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